범죄의 성립. 자, 세 가지 요건 뭐냐? 여러분들 뭐 2학년 때 배웠으면 아실 텐데요. 첫 번째, 구성 요건 해당성. 구성 요건 해당성.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위법성, 그 다음에 책임입니다. 책임.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에요. 책임.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럼 뒤에 볼 필요도 없죠? 해당 안 됩니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네? 근데 위법하지 않아. 그럼 범죄 아니에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그런데 책임이 없네? 그럼 또 범죄가 아니야. 어린아이들이 지나간 아저씨를 어떻게 공으로 맞춰가지고 상처가 났어요. 상해죄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얘는 책임이 없어. 그럼 그 아이의 행위를 범죄로 보지 않는 거죠. 자, 범죄 아니란 말이에요. 요 세 가지를 갖춰야지만이 뭐가 성립한다? 범죄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범죄 성립.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볼 텐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각시켜버리는 사유들이 있습니다. 조각시켜버리는 사유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없애버리는 사유. 위법성을 없애버리는 사유, 책임을 없애버리는 사유가 존재해요. 이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인데 그 조각사유가 중요하다. 항상 시험 문제 나올 때는 한 7, 80%가 그 조각사유, 만약에 범죄 성립에서 나오면 조각사유에 관련된 내용이 항상 출제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자,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성요건 해당성은 뭐냐면 우리가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이란 건 뭐냐면 행위의 유형이에요. 행위의 유형. 남의 물건을 절취한 자는 또는 뭐 우리 형법 250조에 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그러면 행위의 유형 살해한 자. 살해한 자. 요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유형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느냐? 해당되는 행위냐? 여기에 해당 그 구성요건 즉 법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냐? 맞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거죠. 맞으면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 물건 훔쳤네? 물건을 절취한 자. 편취한 자 사기거든요. 편취했다 그래요. 사기. 속여서 내 걸로 가져오는 거. 사기. 편취한 거. 그러네. 맞네. 그 내가 만약에 조현출 보고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부술려 가지고 저 사람이 물건을 제가 가져가지고 안 나타나 버려. 안 나타나. 촬영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그럼 뭐가 편취한 자. 이런 부분 다 이제 사기죄란 말이에요. 사기죄. 그러면 이런 그 행위 유형에 포함되느냐? 포함된다. 그러면 이제 구성 요건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 고의나 과실. 고의나 과실. 자, 고의는 뭐냐? 의도된 행위예요. 의도된 행위.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죽여야지 하고 죽였을 때 그건 이제 고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고의를 가지고 제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내가 잘 속여가지고 가지고 와야지. 그럼 사기의 고의가 있는 거죠. 가지고 와야지. 아니면 그냥 몰래 가져와야지. 그럼 절도의 고의가 있는 거죠. 밤에 우리 그 감독님 집에 몰래 가지고 친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낮에 일이 촬영한다는 거 알고 제가 낮에 살짝 들어가가지고 물건을 가져온다. 그럼 고의죠. 고의란 말. 자, 일단 고의. 우리는 주로 이제 고의. 근데 과실은 뭐냐면 주의 의무 위반이에요. 주의 의무. 그러니까 주의를 다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데 이것은 예외적입니다. 고의는 당연히 이제 처벌하는 건데 과실은 예외적 처벌이에요. 예외적. 그러니까 과실범을 처벌한다는 규정 있으면 처벌하고 없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살인의 과실치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과실로 사람을 죽였어요.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만약에 제가 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의를 다하지 않아서 사람을 쳤다. 그러면 과실치사가 되는 거죠. 과실치사. 하지만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손괴죄입니다. 손괴죄. 남의 물건을 훼손하는 거예요. 부시거나 그런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뭐 손괴죄 예를 드는 게 뭡니까? 이런 거잖아요. 뭐 도자기를 부셨다든지 아니면 남의 얘가 뭐가 있냐면 손괴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손괴 부시는 거거든요. 괴, 파괴, 손괴 부시는 건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손괴죄다. 예를 드는 게 이런 겁니다. 남이 쓰는 밥그릇에 방류를 했어요. 그러면 내 밥그릇에 누가 방류를 했어. 그러면 그 밥그릇 쓸 수 있어 없어? 그 오줌을 다 따라내고 아무리 씻어도 밥 먹을 때마다 냄새 나겠지. 밥이 좀 짭짤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손괴죄죠. 손괴죄.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손괴죄라는 게 있는데 손괴죄에 대해서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여러 경우가 있어요. 폭행죄도 폭행에 대해서는 폭행에 대해서는 없어요. 상해에 대해서는 과실이 있어요. 근데 폭행에 대해서는 없어요. 과실로 폭행할 수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과실로 폭행할 수 없다. 그것은 무엇으로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럼 민사소송을 해결하면 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요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실범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처벌한다. 예외적 처벌. 좀 깊네요. 어쨌든 우리가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도 있어야지. 인과관계. 선생님이 항상 예를 드는 게 이런 거예요. 막 우리 그 어떤 영화에 보면 그 이렇게 변신 로봇 나오는 거 있잖아요. 트랜스포머. 거기 보면 이제 그런 덤프 트럭이 왔어요. 덤프 트럭이 감독님을 탁 친 거야. 감독님이 이제 그게 뭐 50톤 트럭이 와가지고 쳐가지고 뭐 200m 날라가지고 전봇대 딱 부딪혀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뇌진탕 걸렸는데 아직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 잡고 일어났는데 어찌 3살짜리 지나가다 툭 쳐가지고 넘어져 직사했어요. 직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3살짜리 마지막에 부딪힌 마지막에 이 사람을 친 3살짜리 애가 죽인 거예요? 아니면 덤프트럭 기사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자, 인과관계를 보잔 말이에요. 이럴 때. 누가 죽인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위가 인과관계가 있냐는 얘기죠. 사실 3살짜리 어린이와 이 죽음과 인과관계는 약하죠. 하지만 이것은 확실하죠. 그죠?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의 인과관계. 좀 더 이건 사례를 통해서 봐야 되겠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려면 이런 그 행위와 고의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다음에 그 결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이 세 가지가 요건을 이제 갖춰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다음 봐야죠. 구성요건 해당됐어. 그럼 위법한지를 봐야지. 그런데 중요한 건 자, 위법성이라는 자체는 사회 전체의 법질서 위반이야. 그럼 자세히 보세요. 법질서에 위반된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만든 거야. 행위 유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위법성하고 구성요건은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어떤 법학자 이걸 뭐라고 하냐.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불과 연계관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고 봐요. 위법합니다. 당연히. 왜? 구성요건이라는 것 자체는 뭐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유형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게 있어요. 위법성을 조각시켜버리는, 없애버리는 몇 가지 사유가 존재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어요. 이게 있으면 위법성을 없애버려. 그게 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흔히 얘기하는 정당방위. 그 다음에 긴급피난, 자구행위 또는 자력구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당행위,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의 승낙. 자, 요게 바로 위법성 조각사예요. 여러분이 이제 있다 보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쉬워요. 자주 나오니까. 그런데 좀 구분할 수 그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성을 사례에서 찾아내야 돼. 선생님의 수업의 속성이 있잖아. 그죠? 선생님의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 쌍꺼풀이 없다든지 키가 크다라든지 소지섭을 닮았다든지 이런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속성을 찾아내야 돼. 속성을 이게 자신감이 없이 얘기해도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자, 이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찾아내야 돼요. 우리 뭐 조연출님은 뭐 박하선의 목소리를 닮았다든지, 제가 박하선의 얼굴을 전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닮았다니까 닮았다는 것보다 그냥 하는데, 뭐 이렇게 속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속성이 있죠. 그런 속성을 딱 보고 찾아내야 돼. 딱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속성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 세 가지에 대해서는 비교를 통해서 한번 볼 거예요. 볼 거고 우리가 정당 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요걸 한 다음에 표를 가지고 비교한 표를 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또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입니다. 책임인데요. 책임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행위와 결과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분별. 우리가 책임 능력이다라고 해서 언제 배웠어요? 불법 행위할 때 배웠죠. 책임 능력. 그렇죠? 책임 능력. 뭐 12세 전후. 하지만 그 기준과 그다음에 형법의 기준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면 자, 이 분별력인데 이 분별력은 대부분의 사람들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책임 조각사유인데 이건 역시 위법성은 있지만 책임을 조각시켜버리는 거예요. 책임 조각사유. 그런데 자, 이 분별력과 함께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분별력과 함께 비난 가능성. 자, 비난 가능성이 뭐냐? 그러니까 이 책임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야 되는데 비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비난할 수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책임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가 바로 책임 조각사유가 됩니다. 조각사유. 그러면 이 책임 조각사유에는 뭐가 있느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우리 형사 미성년자 있었죠? 형사 미성년. 분별력 없고 비난할 수 없어요. 3살짜리 아이의 행동을 비난할 수 없잖아. 3살짜리 아이 보고. 자, 우리는 이거 몇 세였어요? 14세 미만인 거 알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정신병자. 우리가 정신병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책임 조각사유의 정신병에 해당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해요. 법원이. 자, 정신병자 또는 뭐 심신상실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만취. 자, 이거 역시 누가 판단한다? 법원에서 판단한다. 자, 그러면 이 형사 미성년자 그다음에 정신병자 만취자가 있는데 뭐 이 두 가지는 또 이제 심신 상실 상태로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강요된 행위가 있어요. 강요된 행위. 뭡니까? 강요된 행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요된 행위.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위예요. 뭐냐? 나의 신체라든지 나의 생명 또는 나의 친족의 신체나 생명을 위협해서 내가 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들. 만약에 뭐 우리 부모님의 목숨을 담보로 해가지고 네가 만약에 은행에서 10억을 훔쳐오지 않으면 부모님 죽이겠다. 그러면 누구도 부모님 목숨을 위해서 훔쳐온단 말이에요. 그 행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겠어요? 비난할 수 있겠어요? 비난할 수 없죠. 아이의 목숨을 딱 담보로 해서 너 아이를 죽이겠다. 가서 은행에서 50억을 훔쳐와라. 훔쳐오죠. 다 훔쳐온단 말이에요. 비난할 수 없다고. 범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난할 수 없다고. 뭐 또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너 아이의 어떤 아이스크림을 내가 뺏어 먹겠다. 안 그러면 은행에서 10억 훔쳐라. 그래요.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거는 비난할 수 있지. 아이스크림하고 10억은 틀리잖아. 하지만 정말로 강요된 행위로서 비난할 수 없는 행위. 자, 그게 바로 이제 강요된 행위란 말이에요. 그 조건에 뭐가 붙습니까? 또 조건이 붙었죠. 본인의 생명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친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책임을 조각시켜버린다. 그 다음에 책임을 좀 줄여주는 경우가 있어요. 책임을 줄여주는 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책임 감경사유라고 그래요. 책임 감경사유. 책임 감경사유. 뭐냐? 책임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 그러니까 농아자 같은 경우 책임을 줄이고 또 그다음에 심신미약. 자, 그럼 선생님 심신미약이 어떤 게 심신미약이에요? 걱정하지 마. 심신미약이라고 나와. 심신미약으로 줘. 왜?
그것은 법원에 판단할 것이 이것이 심신미약인지 아닌지 여러분 판단하라고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사법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그냥 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정신병자 또는 뭐 심신상실 뭐 이런 단서 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만취했다 다 줍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이 조각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이 감경된다. 농화자는 이제 듣지 못하면 말도 못하죠. 여러분 알죠? 못 들어서 여러분은 따라하는 거란 말이야. 못 들으면 말을 못해요. 그리고 원래 말을 하던 사람도 못 듣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말이 좀 이렇게 어눌해져요. 어눌해지다가 말을 좀 못해지. 왜? 자기가 듣고 뭐라고 말하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우리가 그런 분들은 이제 농화자라는데 이런 분들의 행위에 대해서 감경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듣고 우리가 교육을 했어야 되잖아.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적응력이 떨어진다고 본 거예요. 이런 경우 이제 책임이 어떻게 된다? 감경된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외에 감경될 수 있는 감경이 가능한 사유들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뭐 자수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미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경할 수 있어요. 감경이 가능한 거지 뭐 항상 감경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나온 범위 내에서 확실한 부분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